네, 권력의 복잡한 세계,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권력의 법칙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전략인데요. 네, 바로 어느 쪽에도 헌신하지 마라 제20 법칙입니다. 맞습니다. 이 법칙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중간에 서 있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율성도 지키고 또 경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던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왜 성급하게 편드는 게 위험한지, 또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권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 사례들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 아이디어부터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도 성급하게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오직 자기 자신한테만 헌신해야 한다고요. 네, 그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립성을 딱 유지하고 있을 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요? 어떤 의미죠? 뭐랄까, 경쟁자들을 서로 약간 싸움 붙인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더 원하게 만드는 거죠. 당신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게요. 아, 내가 어느 편인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내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자료에서도 경고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내 편이다. 내가 어느 정도 저 사람을 가졌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권력을 다 잃는다는 거예요. 와, 그거 되게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소유감을 주는 순간 끝이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위험한가요? 상대방이 당신의 지지나 충성심을 이제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더 이상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당신이 뭘 원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뭐랄까 예측 가능하고 관리하기 쉬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반대로 당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안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 불확실함 속에서 당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더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 모호함, 어떻게 보면 좀 냉담해 보이는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의 욕망을 자극한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밀당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러네요. 쉽게 가질 수 없다고 느낄 때 더 갖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 재밌습니다. 그럼 이 법칙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두 가지 방향을 좀 보죠. 첫 번째가 어느 쪽에도 헌신하지 말고 모두에게 구애봐라. 이거였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요? 아,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네, 맞습니다. 영국 여왕이요. 이분이 평생 결혼 안 했잖아요. 네, 처녀 여왕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수많은 구원자들이 있었고 이 결혼 가능성 자체를 엄청난 외교적 무기로 썼다는 거예요. 네, 자료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유럽 왕족들, 귀족들이 계속 청원하고 영국 내에서도 여왕 결혼 문제가 엄청 큰 이슈였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변덕이 아니라 당시 여성 군주로서 결혼이나 동맹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인상 깊었어요. 어떤 위험을 생각했던 걸까요? 그냥 결혼하면 권력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여성 군주가 결혼하면 남편이나 그 가문의 영향력 아래 놓일 가능성이 컸거든요. 그리고 특정 세력이랑 동맹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한쪽 편을 딱 드는 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거죠. 자신의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결혼 안 하고 외교 무대에서 줄타기를 했다. 와, 정말 영리했네요. 네, 특히 그 프랑스의 두 공작 있잖아요. 네네. 앙주 공작이랑 알랑송 공작. 네네. 그 사리에서 저울질하면서 둘 다 약간 희망을 주는 척 하다가 그걸로 프랑스랑 유리한 조약 맺고 나서는 그냥 딱 버렸다는 거. 와, 뱅철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당신이 한쪽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 마법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법이요? 네, 당신을 둘러싸고 있던 그 신비감, 특별함 같은 거요. 그냥 선택을 끝낸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뭘 요구하거나 의무를 지우려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관계의 역학이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막 관심을 즐기는 척해도 속으로는 아주 냉정하게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뭐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상당한 자기 통제가 필요한 전략인데요. 겉과 속이 달라야 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측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일에도 헌신하지 말고 싸움에서 초연하라. 이건 또 뭔가요? 그냥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는 건가요? 네, 기본적인 방향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는 사소한 문제나 분쟁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변에서 싸우는데 완전히 모르는 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도 보니까 겉으로는 양쪽에 관심 있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중립을 지키라던데요. 네, 그래서 교묘하게가 중요한 포인트죠. 자칫하면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는 거 아닌가요? 위험하죠. 그래서 핵심은 당신의 진짜 속내는 감추고 양쪽 모두에게 저 사람이 내 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아, 희망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막 싸우면서 힘 빼는 동안 당신은 한 발짝 뒤에서 힘을 비축하고 상황을 보는 거죠. 기다리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면 싸움에 지친 사람들이 결국 당신에게 의지하게 되거나 당신의 영향력 아래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와, 이것도 상당히 계산적인데요. 심지어 일부러 분쟁을 좀 부추긴 다음에 나중에 제가 중재해 드릴게요 하면서 나타나서 권력을 잡는 방법까지 언급되던데요. 네. 그건 정말 대담하고 사실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렇죠.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전략을 잘 쓴 인물로 리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만투아의 통치자 이사벨라 데스테가 소개돼요. 아, 이사벨라 데스트? 들어본 것 같아요. 당시 이탈리아가 도시국가들끼리 엄청 복잡하게 얽혀서 계속 전쟁하고 동맹 맺고 그랬잖아요. 네, 아주 혼란스러웠죠. 이사벨라는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한쪽 편을 들면 바로 망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강한 편에 붙으면 먹히고 약한 편에 붙으면 같이 망하고. 그럼 이사벨라는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그 복잡한 판에서. 겉으로는 모든 주요 세력들하고 다 친하게 지냈어요. 정보도 교환하고 예술 후원도 하고 뭐랄까 모두의 친구처럼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충성심은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영지 만투아에만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결정은 철저하게 만투아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자율성을 지키는 쪽으로만 내렸어요. 아, 결국 또 자율성이네요. 네, 중요한 건 당신의 행동이 그냥 남들이 싸우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도권을 쥐는 길이죠. 자율성 유지. 네. 확실히 이 법칙 전체를 꿰뚫는 핵심 단어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제20법칙이 다른 권력 법칙들하고도 되게 연결되는 지점이 많네요. 그렇죠. 어떤 점들이 보이셨어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면의 냉담함이나 자기 통제 같은 거요. 이건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는 거랑 바로 연결되잖아요. 정확합니다. 권력 게임에서 감정 컨트롤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에 휙휙 휘둘려서 바로바로 반응하고 싸움 만들고 에너지 낭비하는데요. 네. 이 법칙은 감정적으로 딱 한 발 물러서서 평정심을 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황을 제대로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중립보다 그 속의 감정적 평온함이 진짜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도요. 이건 뭐 기만이나 유혹의 기술 이런 거랑도 통하는 것 같아요.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좀 돌아서 가는 느낌. 네, 간접적인 접근. 그것도 이 법칙의 중요한 특징이죠. 정면 충돌보다는 상황을 슬쩍 만들어서 상대가 나한테 오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비용 분석 관점도 흥미로웠어요. 다른 사람들 문제에 내 소중한 시간이나 에너지를 쓰는 건 너무 비싼 대가다. 맞아요. 어디에 내 자원을 쓰고 어디서는 딱 발을 뺄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막 친한 척하고 속 다 보여주는 것보다 약간 신비감을 유지하는 게 사람들을 더 끌어당기고 내 가치를 높인다. 이건 약간 왕족처럼 행동하라는 다른 법칙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너무 가까워지면 함부로 대하게 되잖아요. 적절한 심리적 거리가 때로는 물리적 거리보다 더 힘이 세죠. 하지만 이게 또 완벽한 전략은 아니에요. 당연히 위험도 따르죠. 네, 맞아요. 역전 상황에 대한 경고도 있었죠.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나요? 너무 계산적으로 보인다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위험은 당신이 너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 줄타기 하는 게 티가 날 때예요. 서로 막 이간질 시키려는 게 보이면요. 아, 들키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제가 공공의 적이다 하고 확 뭉쳐서 당신을 공격할 수 있어요.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와, 무섭네요. 그럼 또 다른 위험은요? 예를 들어 구애하는 사람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 괜찮나요? 그것도 문제죠. 처음에는 그 모호함이 매력일 수 있는데 너무 오래 끌면 사람들이 지쳐요. 네. 이 사람 진심이 뭐지 하고 의심하게 되고
처음에 그 호기심이나 욕망이 점점 불신이나 무관심으로 바뀌는 거죠. 결국엔 그냥 우유부단하거나 속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야,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네요. 너무 빨리 헌신해도 안 되고 너무 오래 애매하게 굴어도 안 되고. 그럼 이 위험을 피하면서 이 법칙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겉으로라도 한쪽에 좀 기우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도 있을 텐데요. 네, 바로 그게 중요해요. 자료에서도 나오는데 때로는 전략적으로 특정 편이랑 동맹을 맺거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때도 핵심은 뭐다? 바로 내면의 독립성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같이 가는 척해도 내 진짜 목표랑 이익은 항상 따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겉모습과 내면의 분리, 그리고 만약에 동맹 맺은 쪽이 약해지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야죠.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 관계가 더 이상 나한테 이득이 안 되거나 위험해질 때 언제든 그 관계를 끊고 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뭐랄까 암묵적인 탈출구, 선택지를 항상 마련해둬야 한다는 거예요. 비상 탈출 계획 같은 거네요. 네, 그게 피상적인 헌신과 진짜 독립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느 쪽에도 헌신하지 마라. 제20법칙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눴네요. 이게 잘 쓰면 자율성도 지키고 상황 주도권도 잡고 심지어 매력까지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어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고립이나 불신, 심지어 배신 같은 위험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상황을 정말 잘 읽고 섬세하게 균형을 잡는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나 팀 내 관계,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 비헌신의 원리가 어떻게 보이나요? 혹시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전략적인 중립이고 어디서부터가 좀 냉정한 기회주의일까요? 그 경계가 뭘까요? 그렇죠. 이 법칙을 활용하면서도 윤리적인 선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법칙 자체가 본질적으로 좀 조작적인 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지, 네, 여러분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들이 오늘 나눈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보고 더 깊이 성찰하는 좋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